한국인의 정통 주간신문 이루서울 1326호가 발행됐습니다. 이루서울 TV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오늘 무슨 얘기하고 있었어요? 몰라 원래 계속 내한테 네. 질문할 차례거든. 아니야 내가 오늘 근데 왜 여기가? 나도 왜 여기가 안 물어? 내가 상계동에 이제 이 동네 축제를 많이 하거든요. 가을이다 보니까. 그럼 돌다 보니까 요즘 주간박정지 많이 봐요 이렇게 막 떠난 사람도 있어요. 아 있어? 있어. 요즘 많아. 감사합니다. 요즘은 이제 보니까 이 주제 청탁이 들어오더라고. 이걸 한번 다뤄주세요. 아 그래? 네, 그래서 뭔데? 공략집을 만들어 달라는 거야. 무슨 공략이 뭐냐면 동네에서 이제 아저씨들도 얘기된다. 고깃집 적어라. 아니 고깃집 가가지고 이렇게 막 가다보면 술자리에 앉아보면 조국 지지하는 사람 반이고 난 반일 거 아니야 보면은 그 사람들의 논리를 깨줄 걸 좀 핀포인팅해서 가르쳐달라.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 보면 당장 제가 그래서 아니 그 사람들이 맨날 뭐 말만 하면 자기는 뭐 조국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검찰 개혁을 지지한다 뭐 이런 식으로 둘러대면 뭐라고 반박해야 되냐 그게 사실 조국 그 수호 검찰 개혁이라는 그 구호가 본질이 뭐냐 이런 걸 어떻게 깨야 되냐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그 자리에 즉석으로 막걸리 마시면서 그런 얘기를 해줬어요. 예를 들어 이런 거 지금 윤석열 총장에 대해 가지고 압박하는 가장 주된 무기가 뭡니까? 수사팀을 그렇게 많이 투입해 가지고 왜 성과가 없냐라는 거잖아요. 네. 근데 사실 이게 왜 모순이냐면요. 수사팀을 그렇게 과도하게 투입했다라는 걸 평가를 하려면은 결과물을 보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과도한지 아닌지는 나중에 혐의를 보면 알겠죠. 그렇죠. 성과가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아? 학생이 중간고사나 기말고사를 보고 나면 너 공부 못해 잘했어 할 수 있지만은 그 전부터 너 지금 책 읽는 자세를 보니까 너는 공부 안 하고 있어. 이런 거는 뭐 싸우자는 거잖아요 보면. 너 책만 지금 엄청나게 사고 있어. 그러니까 뭐 그런 거. 이거는 너 이거 다 공부할 거야 진짜? 그러니까 저주 또는 싸우자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 윤석열 총장에 대해 그렇게 만약 비판하고 검찰에서 비판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은 또 그러면 여권의 한쪽에 반대쪽에서 윤석열 총장을 공격하는 건 뭐냐면은 피의 사실 공표를 한다는 거예요 보면은. 자 그럼 이 두 개가 얼마나 모순적이냐면은 지금 드러나는 혐의점이 없으니까 너희는 과도한 수사를 하고 있어가 하나 있고 그 말을 하는 똑같은 세력에서 너희는 수사 사실을 수사 상황을 유포하면은 너희는 나쁜 새끼들이야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수사 상황을 공보하라는 건지 알리라는 건지 알리지 말라는 건지가 애초에 모순이기 때문에 굳이 따지자면은 왼발들어 한 다음에 드니까 오른발도 들어 이런 상황이거든요 보면은. 조국 수사하지 말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그런 다른 방법. 자 그래서 내가 막걸리 마시면서 아저씨한테 조국 수사하지 말라는 거지. 그래서 가서 이제 딱 술자리 가면 그 얘기 하시잖아. 그런 얘기 이쪽 얘기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조국의 그러면은 혐의를 공표하라는 거냐 말하는 거냐 이건 절대 대답 못합니다 그쪽에서. 조국의 혐의를 공표하라는 거냐 말하는 거냐. 그러니까 하면은 피의 사실 공표라고 할 것이고 안 하면은 또 성과가 없다고 뭐라고 할 것이고. 수사 성과가 없다 그러고. 그러니까 과도한 수사라고 할 것이고. 그러니까 이런 게 우리끼리 뭐 논객으로서 얘기하는 것도 있지만은 역시 여론전이라는 거는 고깃집에까지 침투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한 공략집들을 많이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보면은. 근데 그런 것들을 아저씨 풀어달라고 하더라고. 왜냐면 아저씨들이 너무 답답한 거야. 머릿속에 보면은 이미 판단 섰고 아저씨도 살아온 경험이 있으니까 그래 조국은 안 돼. 근데 뭐 자꾸 저쪽에서 굳이 논리를 만들어 와. 뭐 검찰개혁의 적임자는 조국 뭐 이런 게. 근데 그 논리도 그렇게 대단한 것도 아니에요. 근데 아저씨들이 그냥 고깃집에서 간단하게 상대편을 설득시킬 수 있는 걸 많이 개발해달라 이러더라고요. 자 아까 숙제네. 그 얘기 좀 해주세요 그러면. 그러니까 다음 주에는 우리가 그런 거 특집을 한번 오케이. 자 단기적으로 조국과 윤석열의 싸움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다. 그 사태 자기 스스로는 안 물러날 것 같아. 아니면 물러난다면 판을 더 키우지. 사퇴를 당한다. 사퇴를 당해야지. 해임을 당하도록 하지. 당연히 사퇴 당하는 거죠. 예. 내가 만약에 윤석열이라면 끝까지 원칙대로 지금 저 검찰이 억울해하고 미치고 팔짝대는 게 뭐냐면 살아있는 권력도 수사하라 그랬고 검찰 개혁하라 그랬잖아. 검찰 개혁이란 게 뭐야? 법과 원칙에 의해서 수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봤을 때는 과거의 관행을 깨고 법과 원칙에 따라 지금 수사를 하는 거야. 근데도 계속 압력이 들어오는 거야. 야 우리가 원하는 법과 원칙은 그게 아니야. 그러니까 검찰이 생각했던 법과 원칙 또 국민 일반적으로 생각해온 법과 원칙하고 현재 집권 여당에서 생각하는 법과 원칙 이 진영에 생각하는 법과 원칙이 다른 거예요. 지난번에도 얘기했잖아요. 조국 부인이 몸이 아파가지고 막 그래 부인 너무 아프니까 아니 남편으로서 법무부 장관이 뭐 전화할 수도 있지 이렇게 나오더라고.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상식적으로 안 맞는 얘기거든. 수사검사한테 우리는 전화할 수도 없고. 내가 또 검찰 쪽에 어제 얘기를 좀 들어봤거든요. 익명에 의해서. 아니 정말 많이 봐줬다는 거예요. 근데도 더 요구하니까 이제 짜증난다는 거지. 그리고도 자기들을 마치 이 정경심이나 조국을 갖다가 검찰 개혁을 방해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저항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을 탄압하는 것처럼 언론도 얘기하고 정부 여당도 얘기하고 저쪽 지지자들이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검찰 내부에서 지금 부글부글 끓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자꾸 이제 그 사퇴할까 안 할까? 사퇴 지금 제 생각에 할 것 같아요, 윤석열이. 나중에 그렇죠. 수사가 마무리되면은 정치적 승부수 던져가지고 할 것 같은데. 자, 역시 이게 나랑 생각이 좀 비슷해. 그래서 우리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정도 수준에서 하니까 안 되는 건데 어쨌든 저는 이제 이런 게 그러니까 검찰 개혁이라는 아젠다를 가지고 저쪽에서 뭐 굉장히 지엽적인 담론들을 많이 내요. 저는 얘기하는 건 뭐냐면은 저는 사람들한테 검찰 개혁이 뭐냐라고 물어보면은 아주 단순하게 정의해요. 그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아니다. 유권무죄, 무권유죄 이런 게 아니다. 권력 있는 사람이나 돈 있는 사람이 죄가 있는데 죄를 받지 않는 것을 벌을 받지 않는 것이 가장 문제다. 네? 그렇게 판단하고 실제로 뭐 장제원 의원 사건이나 한 여러 가지에서도 보면은 여야를 막론하고 그렇게 반응을 해요 사람들이. 예? 공정하게 수사해라는 그게 본질은 뭐냐면은 죄가 있으면 죄를 받아라, 벌을 받아라 이거였거든요. 그렇다면 저는 검찰 개혁을 하느냐 못 하느냐라는 것을 윤석열 후에 적용하려 그러면은 결국 나중에 조국 장관 일가에 대해 가지고 치죄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달려있다 좀 봐요. 그러니까 그거로 가면 되는 거지. 뭐 대통령이 지금 뭐 구질구질하게 참 대통령 격에 안 맞게 무슨 뭐 세세하게 안을 만들어서 보고해라 이런 거 없어요. 대한민국 국민은 거악을 때려잡으면은 검찰은 잘하고 있는 것이요. 예? 그게 아니라 뭐 눈치 보는 수사하면은 잘 못하고 있는 거 이렇게 판단하는 거지. 그거 외에 딴 거 하나도 없어요. 지금 그 검찰개혁 외치러 서초동에 가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분들은 나중에 조국 장관의 공소장이 나오면 받아들고 아니면 그 일가의 공소장이 나오면은 뭐라고 이야기할까? 예. 예를 들어 어떤 구체적인 혐의가 적시되고 거기에 따라 증거에 해당한 것들이 나중에 재판에 나오게 되면은 그때 그럼 검찰 개혁이 어디로 향해 되느냐? 그때는 청와대로 향해 됩니다. 그 수사를 하려는데 방해하려고 했던 핵심 세력이 청와대와 민주당이기 때문에 그게 적폐죠. 그러면 검찰 개혁이 이 외치는 분들이 진실하다면은 저는 그 인파 그대로 청와대로 가야 됩니다. 자, 왜냐? 안 가죠. 그 검찰이 엄정한 수사하려는 걸 방해하려고 하는 놈들이 검찰 개혁의 최대 장애물인 건 당연히 논리적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 숫자 키우는 거 여권이 하는 거 굉장히 나중에 후한무치한 행동을 나올 때 이렇게 봅니다 보면은. 근데 그래도 이번에 150만을 그래도 뭐 지하철 150만? 이용객 뭘 해가지고 150만이야. 5만 정도에서 10만 사이로 봐요. 제가 얘기하잖아요. 예, 12만 정도 받죠. 제가요. 준석이. 제가 10에서 20만이라 해준 거는 그 제가 최대치를 계산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지하철을 탄 사람은 전부 다 시위에 갔을 것이다. 버스를 탄 사람은 전부 다 시위에 갔을 것이다. 고속버스와 시외버스로 터미널 내리는 사람은 모두 걸어서 시위장에 왔을 것이다를 다 합산하면 20만 명 정도 돼요. 우리 보고는 관제데모라 그러고 도리어 자기들은 자발적이라고 계속 얘기해요. 그러면서 뭘 얘기하냐면 두 가지를 보면 알 수 있다. 니들 그날 깃발 휘날릴 거고 관광버스가 옆에 대절대가 올 것이다. 그래서 자기들은 깃발이 하나도 없었다 그랬거든. 근데 방송 보니까 깃발 많아. 그리고 자기들도 관광버스 많아. 그래서 깃발 엄청 많죠. 그래서 내가 그쪽도 관광버스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역에 있는 순수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돈을 내 가지고 버스를 대절해가 왔고 니들은 당에서 주도해 가지고 했지 않느냐. 그래서 일산 서구에 있는 사람들이 문의가 와요. 장외 집회 안 합니까? 그걸 합니다. 그러면 그 당협에서 같이 갈 수 있습니까? 예, 저희들 지하철 타고 오니까 오십시오. 그래가지고 오면서 피켓 우리가 준비하면 같이 들어드리고 할머니 이거 무거운데요. 그러면 아니야 나 이거 들 거야. 그래 오는 거예요. 근데 마치 그걸 갖다가 우리 당원들이 전부 다 숫자 샤일려가지고 위원장이 해가지고 하는 것처럼 얘기하고 여기서 이제 좌우의 시선 차이만 얘기하는데 지금 좌파 내에서도 시선 차이가 되게 커요. 그런 것 같더라고. 진중권 교수도 그렇고. 네. 아니 거의- 근데 저 약간 궁금해. 서화숙 기자는 언제부터 그렇게 메시지가 셌어요? 진보 진영 쪽에 경도된 그런 메시지들이 많이 나왔던 분인데 이번 조국 사태에 있어가지고 굉장히 진중근 교수 메시지보다 더 세게 비판을 하고 있어요. 제가 누구를 조국을 비판하고 있다고. 네, 조국과 그 옹호하는 자들에 대해 가지고 비판적인 거. 원래 진보 쪽인데. 그러니까 진중권 교수랑 비슷한 지금 스탠스네 그러면. 그러니까 진보 진영의 이제 소위 말하는 오피니언 리더 그룹도 분열되고 있다는 걸 제가 많이 느껴요. 이제 서양 정치사에서도 이 사례가 있어요. 그러니까 소련의 강제 수용소가 됐을 때 사르트르하고 까미가 입장이 딱 갈려요. 까미하고 사르트르하고. 그 친했던 둘이 완전히 갈리는데 사르트르는 이게 이제 진보적 폭력이다. 모든 권력은 폭력이 되니까 그 진보적 폭력이 있다는 얘기를 하면서 그걸 옹호를 해요. 까미는 절대 용납할 수 없다.
진영 논리가 아닌 인류 보편의 얘기로 되죠. 이게 결국 이 역사로 쭉 지내와서 보면 까미가 더 낫네 그러면. 까미가 승리했죠. 승리한 거지. 그 결국은 진보적 폭력은 안 되지. 아니 100년이 지나고 나면 다 결과가 뻔히 보이잖아요. 이거. 결과 보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얘기하는 거예요. 직권남용, 직무유기, 뭐 저인망식 수사, 기타 등등이요. 얘기하고 나면서 제가 적폐청산 얘기했을 때 지금 그 멤버들 아니에요. 윤석열, 뭐 한동훈 이런 검사들이 뭐 이 다른 검사들이 아니라 자기들이랑 지금까지 같이 왔었던 검사들이잖아요. 근데 그 똑같은 거를 자기들을 향했을 때는 적폐라고 하잖아요. 그 똑같은 수사를 남들을 할 때는 와 박수 치다가 니네 왜 나한테는 그러면 안 되지. 우리 같은 편이잖아. 이 진영 논리라는 거에서 진보 쪽에서 여러 가지 논객들이 있는데 소련 강제 수용소를 둘러싸고 까미와 사르트르의 진보적 폭력 논쟁 그거를 되돌아봐라. 그러면 진보적 폭력이 아니라 그건 그냥 폭력인 거다. 아 이제는 사르트르보다는 까미를 더 존경해. 우리식 민주주의 이런 거 아니에요? 우리식 민주주의.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에서도 보면 까미보다 사르트르가 더 진보에서 띄워줬던 이유도 진영 논리를 쓰는 사람이라서 우리가 더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곽강받은 거죠. 유재열 평론가도 저기 윤석열 총장이 장렬하게 어떻게 보면은 싸우다가 사퇴할 걸로 보는 거죠. 사퇴 당한다고 보는 거죠. 사퇴 당한다고. 저는 이렇게 보는 게 뭐냐면요. 최동욱 검찰총장 건 있을 때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사실 그 정권이 그래도 보면 초기였는데 위신이 있지. 예? 전방위적으로 검찰총장을 압박해가지고 수사를 막으려고 했다는 오명은 그때는 그건 지워지지가 않아요. 박근혜 정부에는. 그걸 박근혜 정부를 그 정권을 잡은 사람들인데 그 정도 정무적 판단하는 사람들이 안에 없었겠느냐. 이거 하면 우리 모양 부족해진다는 걸 아는 사람이 없었겠느냐. 다 알죠. 왜냐? 그 사람 최동욱 총장 호남 출신의 인사고 그럼 노골적으로 호남 홀대론이 또 나올 것이고 거기다 검찰 압박해가지고 수사방해했다는 론 나올 것이고 그 최동욱 총장이 걸려있는 게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그거를 무시하고 그렇게 갔다는 거는 그 정도로 그 수사를 막아야 될 절박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지금 정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윤석열을 자기들이 2달 전에 뭐 엄청난 메시아처럼 띄워놓은 다음에 그리고 지난 2년 동안 그의 수사 방식에 의존해왔던 자들이 이 사람을 내친과 함께 본인들이 했던 수사에 대한 제가 몇 번 언급했지만 변창훈 검사나 아니면 이재수 사령관에 대한 그런 압박 수사 이런 것들이 그 당시엔 자기들이 옹호했지만은 굉장히 부당한 것이었고 그 방식이 옳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수사를 중단시켜야 될 결정적 이유들이 있는 거겠죠. 그게 뭐겠습니까? 박근혜 정부에서는 최동욱 총장을 멈추게 해야 될 이유는 뭐냐면은 그가 수사하고 있던 것이 정권의 정통성을 그대로 건드리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럼 지금 이 수사를 막아야 되는 이유도 어느 정도 급이냐면은 이 정권의 정통성을 또는 당위성을 흔들 수 있을 정도로 판단하기 때문에 나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는 무조건 죽이려고 할 것이다. 윤석열을. 네, 죽이려고 할 것이다. 근데 저는 거기서 이제 발생하는 문제가 그렇게 생각해요. 뭐냐면 윤석열 총장을 치려면 명분이 필요하잖아요. 그 명분을 그래서 계획서 내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명분을 사실상 결국은 심할서지요. 그렇죠. 시위대 조직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시위대 조직으로 하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시위대 조직을 하면 자유한국당도 시위대 조직으로 맞설 수밖에 없는데 이게 한쪽이 원사이드하게 사람들이 많이 보이느냐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광화문하고 서초동에서 해방 전후 전국도 아니고 모든 논리와 모든 정치적 논의도 다 없고 법치 논리도 다 없고 그냥 시위대 몇만이다. 그것도 5만 명 모이면 다 100만이라고 얘기할 거고. 아니 뭐 굳이 쟤네들이 저렇게 하는데 똑같이 우리가 할 수 있습니까? 근데 나 그걸 보면서 참 나라가 참 뭔가 잘못돼 가고 있다. 저기 숫자 가지고 막 자랑하고 서로 숫자 가지고 싸움하는 게 되게 난 정치하는 사람으로 부끄럽고 원래는 우리가 그런 거 하지 말라고 원내 룰을 만들어 놓고 그죠? 우리가 글리데이트 아닙니까? 우리 지지자들 놓고 저쪽 지지자들 놓고 싸우고 근데 방송 나와서도 저쪽 편하라고 막 심하게 싸우고 난 뒤에 또 그날 가서 밤 10시까지 소주 먹으면서 풀고 이게 뭐 사실 정치거든요. 근데 형님 저 지적 연발받아 너무 진지하다 지금. 아, 너 무슨 지적을 받았는데 내가 댓글을 안 형님 아니, 중간에 오늘은 말 자른다 그러니까 형님이 갑자기 그러니까 내가 가슴 짠해가지고 이 말을 계속 해야 되는지 말했지. 하기 싫으면 거기까지만 해. 양당이요. 어쨌든 내 결론을 내면 어쨌든 지금 이렇게 숫자 싸움하는 건 되게 부끄러운 거다. 그리고 급한 쪽이 먼저 거리로 나와서 사실은 옛날에 우리가 더 급했고 나와서 몇만이 모였다 자랑하고 했는데 정말로 앞서가고 지지율이 견고한 사람들은 그로 거리에 나와서 거친 언어를 쓰면서 선동하고 하지 않는다. 근데 지금 현재는 분명한 거는 정부 여당이 우리 자유한국당보다 더 급하고 코너로 몰렸고
쫓치고 있다. 난 그래 봅니다. 근데 이렇게 전 얘기하고 싶은 게 제가 이번에 그 100만, 200만 그 수치 얘기하는 거 계속 이제 저격했던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만들고 싶은 메시지가 무엇이냐. 자, 200만이라는 숫자가 괜히 나왔을까요? 자, 촛불 집회 예전에 박근혜 탄핵한다고 했을 때 180만 여기 정도가 뻥 중에 최대 뻥이었어요. 자, 그럼 거기서 200만이라는 수치가 필요했던 건 뭐냐면은 딱 그 기사 타이틀을 보고 싶었던 거예요. 박근혜 탄핵 때보다 더 강한 검찰개혁이 열망이 있다라는 그 타이틀 뽑고 싶어가지고 그 뻥을 친 거예요. 민주당 이재명 대변인 포함해가지고. 저는 근데 그거를 보면서 완전한 기획이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자, 기획이지. 우선 공간 자체가 광화문이 아니라 서초동이었잖아요. 광화문이라는 공간은 굉장히 우리가 익숙한 공간이에요. 시위 사진으로. 그래가지고 그 세종대로는 폭은 100m로 일정해요. 어디까지 들어찼느냐, 어디에 있느냐. 옛날하고 비교 딱 되는 거예요. 경찰 추산 필요 없어요. 언론 추산으로 대충 감이 나와요. 자, 근데 서초동이라는 공간은 그 100m가 아니라 그 서초대로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뭐 교대역 앞길 같은 경우에는 8차선, 6차선이에요. 그러면은 그거의 반정dob이에요. 44m 정도 나오더라고요. 40m. 자, 그러면은 우선 기본적으로 착시 현상이 생겨요. 보면은 2배 이상. 거기다 서리풀 축제. 삭제. 그냥 뭐 축제하는 날 일부러 맞춘 그러니까 거예요? 축제도 필요 없고, 그러니까 착시 현상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언덕바지가 있기 때문에 제한돼요. 그게. 그러니까 저는 이건 철저한 기획이었다. 그래가지고 뭐 제가 이런 표현하기 좀 그렇지만은 그들에게 필요한 건 딱 하나의 타이틀. 촛불이 다시 살아났다. 라는 말을 하고 싶었던 건데. 저는 이번에 그래서 제가 숫자를 그렇게 아주 세밀하게 저격하지 않을 수 없었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 뭐 이미 뻥인 건 다 드러났죠. 지금 보면은 이제 200만이 이미 뻥인 거 그 지하철 그 추산으로 아니 지하철을 나왔잖아. 타고 온 게 10만이라고 나오는데 거기서 이제 사람들이 나머지 190만을 어떻게 채울 거예요? 200만 차를 갖고 올 수가 없는데. 아니 거기는. 나도 10만, 아니, 20만 이러고 50만 이럴 때는 그랬는데 나중에 이게 100만 넘어가 150만, 200만 넘어가니까 그래 제가 니들 하고 싶은 만큼 해봐라. 서초 강남 송파 사람들 다 집합해도 200만이 안 돼. 이런 얘기인데요. 제가 그 서초 교대역에서 10만 2천 명이라고 이제 나오니까 이제 그럼 흔히 있는 인터넷 패턴이잖아요. 뭐냐면 나는 남부터미널까지 걸어갔다. 뭐 이런 얘기 하는 사람 하면 봐라 이 사람 남부터미널 걸어갔지 않나 이런 식으로 또 논의가 되거든요. 남부터미널, 강남역, 고속터미널역 등의 변화 수치는 유의미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도가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수치 다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그렇게 평상시하고 똑같았구나. 유의미한 변화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내리거나 오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자면은 굳이 말씀드리자면은 별의별 거 제가 다 상대해줬어요. 뭐 따릉이 타고 간 사람도 있지 않냐 그래가지고 서초구 전역에 따릉이가 현재 700대방 정도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700명 제가 통 크게 플러스 해드립니다. 이렇게 했는데 아직까지도 160만 명 정도가 부족해요. 시위 현장에서 왜 재밌는 게 나는 재밌는 게 아니라 약간 부끄러워야 될 게 젊은 사람이 없어요. 여기? 네, 젊은 사람이 없어요. 아니, 또- 청년들이 없다고요. 청년들이. 서초동에? 586이지. 그래서 청년들이 이제 커뮤니티에서 어떻게 얘기하면 40, 50대 대학생들이라고. 자, 정신 수준이 80년대 대학생들에서 그대로 온 40, 50대 대학생들이라고 청년들이 그렇게 비아냥 걸리라고요. 자유한국당의 광화문에서도 거기도 젊은 사람들이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어른들이 보이는 정치 행태가 젊은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운 정치 행태를 하고 있다고 봐요. 그냥 때 정치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옛날에 우리 삭발하면 명분도 없어요. 단식하면 비장했는데 요즘 애들은 그걸 갖다 전혀 그렇게 안 아니 느끼네. 이게 그리고 이 떼정치라는 것을 하려면 어쨌든 어딘가에는 이데올로그가 있어가지고 논리를 공급해주고 근거를 공급해주고 이걸 해줘야 되는데 논리가 없죠. 논리와 근거를 공급해준 집단이 어디냐 하면은 아침 라디오 방송 항상 익명이 예. 동양대 총장이 동양 총장이 부끄러워요. 조국 장관 딸을 이뻐했다. 라고 뭐 매점에 계신 분이 얘기했다 뭐 이런 거. 그런 게 만약에 소스가 되면은 저는 이게 굉장히 웃긴 거거든요 보면은. 예? 근데 저는 앞으로 이 방법을 계속 사용했을 때 대한민국 정치 굉장히 후퇴한다 이렇게 봅니다 저는. 자 여기서 제가 네, 조금 진짜. 우리가 간과하는 부분을 제가 하나 짚고 넘어가면 지금 윤석열 총장만 굉장히 괴롭고 압박을 당하는 게 아니고요. 윤석열 총장 밑에 지금 현재 수사검사들이 있습니다. 예. 네, 수사검사들 이 사건을 조국 수사를 맡은 수사검사들이 몇십 명 되는데요. 네, 그분들이 지금 굉장히 압박과 여러 가지 형태의 힘들어한다는 그런 소식을 제가 이 자리에서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여당 측에 이번에 약간 저는 경고하고 싶은 게 가짜 뉴스를 여당이 적극적으로 유포하는 거는 아까 말했듯이 그 아침 방송하는 분들 그럴 수 있어 보면은 그 사람들은 제가 봤을 때 그 방송하는 목적이 약간 그런 진영의 이데올로그적인 역할을 하려고 하는 것인데 자 그러면은
여당이 그걸 받아가지고 공식 논평을 내는 것들은 저는 앞으로 굉장히 국민들이 세심하게 봐야 될 것이다. 왜냐면 이번에 보세요. 이낙연 총리 그 압수수색이 돼가지고 허위사실 유포했죠. 그러니까 그 전부 다 남성들이 가가지고 뭐 이렇게 했다라고 허위사실 유포했죠. 그다음에 이재정 되면 200만 명이 몰려 나왔다고 허위사실 유포했죠. 그거 외에도 보면 뭐 민병두 의원인가요? 뭐 짜장면도 한식이다 뭐 이런 거 했죠. 이 보면은 저는 이런 거 제가 보면서 앞으로 여당에서 이 가짜 뉴스 프레임을 들이대면은 저는 비웃을 거예요. 네. 본인들이 이번 건으로 지난 일주일 동안 유포한 가짜 뉴스들 다 생각해 보면은 저 그래서 민주당에 가짜 뉴스 신고센터라고 있거든요. 제가 작년부터 꾸준히 신고하고 있거든요. 민주당 의원들. 벌써 제가 8명째 신고했습니다. 반응이 와요? 아니 피드백이 와? 계속 독촉하는데 안 와요. 이준석이잖아요. 네, 제가 바른미래당 최고의 번역 이준석입니다.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밑에 이렇게 네. 쭉 하거든요. 예전에 보면 뭐 표창원 의원이 그 사드 때 그거 춤춘 것도 있고 손 의원이랑 사드 때 춤춘 거. 똑같네. 뭐 전자파로 뭐 튀겨질 것 같아 이런 거. 고양시에서 네. 자유한국당 현수막 걸리면 딱 신고하면 바로 와서 딱 떼는데 민주당 건 아무리 신고해도 안 떼. 장관 이름 붙여놓으니까 안 떼. 그거. 자. 똑같네. 아 참 사퇴했어요. 바른미래당. 사퇴가 아니라 제명 당할 거예요 좀 있으면은. 제명당해? 네. 왜? 뭐 이준석 잘못했는데? 최고위원이 제명이라고? 네. 왜? 뭐 뭐 제목이 17가지 윤리위원회 가지고 10가지 뭐 이런 대충 것도 한번 있어. 설명해줘. 대충. 설명해봐 좀 그 얘기 좀. 안철수 대표에 대해서 비난한 죄. 두 번째는 유승민 의원이 팬클럽 행사를 개최합니다라고 제가 페이스북에 올렸어요. 그랬더니만 그거를 당내 사조직을 구축하려고 한 죄. 김현정의 뉴스쇼 이런 데 나가가지고 손학규 대표의 방침에 동의하지 않는다 해가지고 대표를 비판한 죄. 그래서 어떻게 제명당한 거야? 아니면 어떻게? 아니 제명 결정 지금 심사하고 있다 그런 근데 제목으로. 뭐 심사가 요식행위니까 하겠지 뭐 그런데 뭐 어떻게 당에서 제명? 아니면 정직 6개월이야? 아니면 뭐? 아니 그 직무 정지든 뭐 당원권 정지든 아니면 제명이든지 간에 다 똑같은 게 어차피 최고위에서 나 제적을 하나 빼기 위해서 하는 건데 나중에 제가 처분 통지서를 보여드릴게요. 얼마나 재밌는 것들이 많은지. 네, 그거를 여기서 보여주도록. 그래서 곧 이준석은 제명당한다. 네, 그런 거. 제명이 아니라 제가 봤을 때 뭐 제명 당원권 정지 그 제명으로 해야 세지. 이게 이왕 당할 거면 이런 거야 해야지. 야야 이런 거야 그러니까 시사하게 이런 거 있잖아. 당원권 정지. 제명당하면 앞으로 뭐 할 건데? FA 시장에 나가는 거지 FA 시장. 자, 이준석은 제명당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FA 시장에 나가기. FA 시장에 FA 나가네. 시장이라기 뭐 방송 FA 시장에 정치판 자유계약. 아 정치 FA 시장. 정치 문제. 자유계. 아니 다 잘렸으니까 어느 당이든 올 수 있네 이제. 당에 가는 문제가 아니라 뭐 새로운 당을 해도 되고 뭐 민주당으로 갈 수도 있고 뭐 그런 거. 아니에요 그건 없어. 그거 빼고 다 열려 있는 옵션이지. 민주당만 빼고 다 열린 FA 선수. 정의당도 빼고. 이준석은 언젠가 뭐 자유한국당 우리 쪽에 와서 당 대표 하실 분인데 뭐 그렇잖아. 민주당 왜 가? 아니야 그런 거 없어. 아니 정의당하고도 좀 맞아. 제가 분명한 내가 건 창당할 거야 내가. 그때 당 대표를 하시게 돼도 그때 당 이름은 자유한국당은 아닐 것 같아요. 자, 바른미래당 비상행동에 들어가 있죠 지금. 비상행동에 들어간 게 비상행동이 그 조직 이름이에요. 아, 그러니까 들어가 있죠 거기에. 네, 들어가 있잖아요. 얼굴 써있잖아 지금. 들어간 게 아니라 내가 주동자야. 내가 주동자. 아, 주동자야? 주동자 중에 하나. 그러면은 저기 신당으로 갈 확률이 높죠. 그러니까 어차피 제명도 당하는데 뭐. 제가 회의에서 그 긴밀히 있던 내용들을 뭐 다 공개할 수는 없지만은 모 인사가 요즘 박종진이는 뭐 하나라는 말을 했어요. 또 왜 내 얘기가 또 왜? 그래서 제가 공식 속상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부대 의견은 안 낼 수가 없더라고. 꼭 우리가 새로운 행동을 하는데 그런 과거에 그 인재영이 1호의 실패를 저희가 답습해야 됩니까? 라고. 아니 내가 가서 당에 가서 얘기했어. 우리 외부 인재 영입을 좀 하자. 우리 다 이제 지역구로 다 투입돼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그 외부에 있는 인물들을 뽑아서 대변인실이나 뭐 이런 데 넣어야 되는데 아나운서 출신들 중에 정치를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앵무새처럼 하는 사람 좀 그렇다. 그럼 정치도 이해하면서 또 이렇게 이 정무적 감각과 이 언론 생리를 이해하는 사람 박종진이 딱이다. 내가 얘기했어요. 근데 반응이 이래. 그렇게 점점점 이렇게 있잖아 이렇게. 저도 FA 자유계약 선수입니다. 형님은 아마 내가 당대표 될 때까지 좀 기다리셔야 돼요. 조금 시간이 걸릴 건데 아니, 조금만 참아 형.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는 이 방송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이번에 이제 뭐가 이제 재밌는 게 있냐면요. 그 안철수 대표가 책을 썼잖아요. 이제 보면. 제목 뭔데? 몰라. 제목은 모르는데 마라톤 어쩌고 책인데 그 내가 봤을 때는 아직까지 그 책을 읽은 사람 하태경 의원밖에 없는 것 같아요.
같은 경우는 그걸 다 확인하시는구나. 네, 그래가지고 페이스북에 보니까 뭐 279쪽에 뭐 좋은 말이 쓰였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 보니까. 근데 안 대표가 이 유승민 대표도 약간 마찬가지인데 이 약간 똑똑하고 서울대 출신의 이런 약간 정치인들의 강박관념이 하나씩 있는 곳들이 있어요. 안 대표는 본인이 벤처 전문가고 그러다 보니까 뭐 4차 산업혁명 이런 거 가장 적임자겠지 언급하기에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난 꼭 이 얘기를 해야 돼라는 강박관념이 좀 있는 것 같아 보니까. 근데 거꾸로 생각해보면 정치인 안철수가 가장 성공했던 때는 뭐냐면은 그 사람의 과학자로서 이미지 이런 것보다는 그냥 소통 잘하고 청춘 콘서트 이런 거 할 때 이미지가 굉장히 강하던 거예요. 그분이 공항에 만약에 돌아오면은 딱 한 번 공항에서 굉장히 기자들과 국민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모든 방송이 생중계하는 시점이 있을 거라고 보면은 그때는 안철수 대표가 모두의 예상을 뛰어넘어가지고 뭐 독일에서 보니까 4차 산업혁명이 어떻고 아니면 뭐 내가 마라톤을 뛰다 보니까 어떻고 이런 것보다는 제가 지금까지 국민들에게 정말 많은 사랑을 받았는데 지금까지 제가 정치 잘못했습니다. 제가 상처 준 분도 많고 제가 또 챙기지 못한 분도 많습니다. 독일에 있으면서 많이 반성했고 앞으로는 새로운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면은 나는 굉장히 충격일 것 같은 게 난 대한민국의 똑똑한 정치인들한테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 가가지고 뭐 무슨 공부를 마스터했습니다. 이거는 새님이 이제 스님 곱하기 2가 되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그거를 이 새님류의 정치인들은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저를 포함해가지고. 그 이 조언을 받아들일까요, 안철수 아니 대표가? 저는 아니 너 받아들일 수 있죠. 종진이 형은 그런 필요 없어. 종진이 형은 왜냐면 오히려 가가지고 제가 지금 최근에 책을 읽으면서 공부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은 종진이 형은 플러스 되는 게 있어 확실히. 근데 우리 칭찬한 거니 뭐니? 아니, 나는 갑자기 나. 안철수의 3대 2요. 3대2 이게 다시 나도 오늘 그 얘기 누가 해줘가 깜짝 놀랐는데 첫째 국민들이 반으로 나뉘어 분열되고 사생결단을 내는 등 5년 내내 싸우게 될 것이다. 너무 맞는 말이죠. 예언 다 맞아. 둘째 그거 봤죠? 무능하고 부패한 정권이 된다. 개파 세력끼리 끼리끼리 나눠 먹는다. 셋째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개념이 없는 사람들이 옛날 사고방식으로 국정을 운영하게 되면 대한민국 전 세계에서 가장 뒤처지는 나라가 될 수밖에 없다. 정말 바른 말이네. 자 근데 여기에 내가 말했잖아. 예언했어. 세 번째 4차 산업혁명 꼭 들어가 있잖아요. 뭐 사전 들어가 있지. 내가 볼 때 안철수 쪽에 가서 보좌관 해라. 내가 돌았어요. 내가. 아니 진짜 잘 알고 있어. 저 안철수에 대해서 뭔가 부족한 걸 정확히 원래 알고 공격하려면 공부를 많이 해야 되니까 내가 공부를 진짜 많이 한 거예요. 정확하게 해서 굉장히 그 좋은 조언들을 지금 많이 내뱉고 있네. 진짜. 저는 항상 맞는 말만 해요. 형한테 대해서도. 항상 형도 내 조언을 안 받아서 그렇지. 올웨이스는 아니고. 형도 내 조언만 받았어 봐. 형. 오픈 형 썸타임즈 지금 완전히 다른 이미지의 사람이 돼 있을 거니까. 하여튼 썸타임즈로 하자고. 전 그때 그 녹취 파일 때문에 제가 문자를 좀 황당한 걸 받았었거든요. 당신이 돈을 요구할 것 같아서 뭐 그 연락을 하길 꺼렸었는데 우리한테 너무 중요한 거니 그 녹취 파일을 나한테 넘길 수 있냐. 그래서 내가 돈을 사람한테 이렇게 모욕적인 얘기를 하고 부탁을 하냐. 그래서 와 안철수 나 그 지지자들이냐 수준 보소. 초면에 돈벌레가 생겼다는 거. 아니 돈은 제일 없어 보이는데 외모는 돈이 많은 모양이야. 아니 돈을 요구한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니 그래, 굉장히 돈이 없어. 그 사람이 잘못된 사람이 그럴 것 같아서라고 얘기하는 자체가 나는 굉장히 화가 나. 그러니까 아니 그럼 내 마음을 모르는데 네가 그럴 것 같아서 돈 밝힐 거 생겼어라고 하면 어떤 기분일 것 같아? 나? 아니 그러니까 돈은 싫어하는 사람은 없죠. 돈 싫어하는 사람 뭐 이준석을 잡아 죽여야 된다는 거의 뭐 그런 식의 메시지를 보내는 사람들 근데 내가 거기에 동조를 해줄 이유가 전혀 없거든요. 조직원들이 이렇게 움직이면 보면서 안철수 전 의원도 어지간히 주변의 사람들이 이렇게 활동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지간히 좀 수준이 낮다. 박근혜 대통령이 2007년도에 그 대선 나갔다가 경선에 지잖아요. 2012년에는 나가가지고 대선 운동이 돼요. 그런데 2007년 캠프의 주력은 이해운, 유승민, 유였다. 박근혜 캠프에 네, 박근혜 캠프의 주력은 그들이 굉장히 똑똑하고 그러기 때문에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고 이렇게 됐다. 근데 2012년의 캠프의 주력은 그들이 아니었다. 근데 그 안에서 캠프를 경험해본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그 차이는 꽤 크다. 그 안철수 대표도 약간 생각해봐야 게 뭐냐면은 안철수라는 상품에 있어가지고 본인이 어떤 주변 사람들과 함께하냐에 따라가지고 강조되는 메시지가 다를 것이고 그 방식이 다를 거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지금 유승민 대표하고 이해운 대표를 디스한 건가요 지금? 아니요, 저는 그분들의 장점은 따로 있고 그분들이 예를 들어 근데 선거 캠프에서 예를 들어 유승민 대표는 저는 좋은 대선 후보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예. 제가 그분을 지지하고 제가 지금까지 같이 하는 것이고 지금도 다만 그분이 지금도 대선 후보 앞에 잘 훌륭한 들어가요. 후보. 그건 맞죠. 그런데 그분이 그렇다면은 좋은 비서실장이나 좋은 그 선거 때 좌장인가에 대해서 저는 약간은 한 게
유 대표는 굉장히 조심스럽고 논리적인 사람이에요. 보면. 그 참모형보다는 보수형이다. 이거. 선거판이라는 거 오히려 종진형 같이 옆에서 행동력 있게 해가지고 에라 모르겠다 지르고 봐 이런 게 다 중요할 수도 있어요. 지금 칭찬이지 이건. 진짜. 저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구분을 해줘야 이게 구분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리더는 굉장히 신중해야 될 수 있고 굉장히 논리적 합리적이어야 될 수 있으나 그 주변에 그걸 보완하는 사람이 없으면 그 확 밀고 가는 거지. 내가 2007년 대선팀에도 있어봤고 전략계획팀에 그렇지. 2012년도도 어쨌든 경험을 좀 했는데 박근혜 캠프하고 이명박 캠프하고 좀 다른 게 있어요. MB는 원래 소수로 출발했잖아. 그 당시에도 2007년 그렇지, 대선 때 박근혜 세력이 공고했거든. 근데 그걸 어떻게 뒤집었냐면 MB 스타일은 기존에 연설문 팀이 있어. 근데도 그 조대훈 씨 뭐 잘합니까? 그럼 전 연설문을 잘 씁니다. 그럼 써보세요 이래. 그러면 내가 드디어 연설문을 내가 잡았구나 생각하거든. 내 같은 사람이 팀이 한 7, 8개 돼. 거기서 한 번은 이 사람 걸 쓰고 자기 앉아 다 받아보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 걸 쓰기도 하고 그리고 때로는 이걸 섞어버려 내용을 자기가 짜집게. 근데 박근혜 캠프는 어떠냐면 스타일이 한 번 정호성이 있었잖아. 그럼 끝까지 정호성인 거야. 아무리 세상에 뛰어난 사람이 와도 딱 이 구축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보고 사실은 박근혜 쪽에서 만약에 권력을 잡게 되면 나라가 더 이 폐쇄적이고 기득권화되고 할 것이다 하고 우리가 미리부터 2007년 때부터 우리가 실제 그게 그대로 터져가지고 국정농단 비선 조직이라는 게 드러난 거 아니에요. 보면 의사결정 구조가 얼마나 어두운 곳에서 좁게 형성되느냐가 드러난 것이고 사실 저는 MB 때는 단 한 번이라도 형님 말고는 비선 논란이 없었어요. MB 때는. 왜냐면 MB가 그 부분이 있어가지고 아까 말했듯이 경쟁 체제를 구축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굳이 따지면요 이상득과 정두원과 이재호와 전부 다 저 경쟁 체제였던 거예요. 보면은 단 한 번도 2인자 형님 빼고는 없었어요. 그러면 지금 친문은 어때요? 친문 저기는 지금 현재로 이명박 캠프에 가까워요? 안 그럼 박근혜 캠프 가까워요? 지금 정권 잡은 사람들은 박에 가깝다고? MB 쪽은 좀 이렇게 내가 그 당시에 청와대에다가 이제 있는 애들한테 전화를 걸면 꼭 전화를 받아 몇 시간 뒤에라도 전화를 받든지 그 다음날이라도 전화가 와. 근데 박 쪽은 있잖아요. 내가 가까운 후배들이 있었거든. 전화를 해도 맨날이 가도 전화 안 와. 자꾸 이너서클 구체해가지고 전화도 안 받아주고 같은 당 사람들도 소외시키고 이렇게 했다고. 나는 그래서 이제 나는 이번에 보니까 이번에 안랩 주가가 7% 뛰더라고 보니까 안철수 대표 책 냈다는 거 보면서 아직까지 그러면 자 뭔가 기대치는 살아있다 7% 정도면 살아있다라고 보고 그러면은 딱 한 번이야 딱 한 번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인천공항에서 섰을 때 여러 가지 세팅과 기믹이 있겠지 보면은 예를 들어 유승민이 안 대표를 만나러 가느냐 가서 영접하러 가느냐 아니면은 뭐 안 대표를 따르던 인사 중에 어떤 사람들이 나타나느냐 안 대표가 와서 어떤 메시지를 내느냐 이거 설계 잘해야 된다. 어떻게 된 거예요? 신당 창당으로 가는 거예요? 그 질문에는 답을 안 자,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5개월 넘게 손학규 대표랑 이렇게 아웅다웅 하면서 메시지는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어요. 손학규 대표 퇴진 등을 통해서 당을 혁신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이고 1번. 그것이 어려울 경우에는 다른 고려도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1, 2 우선순위는 명확하고요. 근데 지금 뭐 2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인 준비를 해야죠. 왜냐면은 이제 총선이라는 유의미한 이제 중간고사가 다가오고 기말고사가 다가오니까 그 앞에 역산해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준비를 해야죠. 아니면 그쪽 당은 공간이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총선 때 자기들 이쪽으로 표가 올 만한 공간이 열렸다고 봅니까? 다 집합시켜야죠. 다 열려 있다 보고 이렇게 얘기할게요. 지금 솔직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플랫폼 뭐 공화와 자유 바른정당계 의원이 이제 8명이 있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신당이라든지 아닌 새로운 움직임이 있을 때 뭐 아니면 당이 뭐 혁신하자 할 때 15명은 간다. 그 안철수계 비례대표와 의원이랑 현 의원이 한 7명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은 이제 탈출할 수 있을지 모르겠고 그 제명을 해줘야 되니까 그 외에도 우리가 이제 이런 비상 기구를 만들고 하니까 연락 오는 분들이 있어요. 좀 기존 정당인 좀 민주당 여러 가지 모임이 있습니다. 한국 정당도 있고 이현주 의원이 이끌고 있는 자유행동 분도 뭐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충분한 유의미한 그게 있을 거라 보고 플랫폼 자유와 공화도 있고 뭐 여러 있어요. 지지하는 저희는 저희가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자유한국당과 민주당에서 그래도 괜찮은 분들이 공천받는 데는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해요. 저도 그 생각해요. 저는 왜냐하면 저희가 그렇게 있을 때 저희가 의도하는 건 아니지만 상당한 이쪽으로 올 수 있다 신당. 아니야 그게 아니고 형. 경쟁. 예, 제 생각이 제가 이게 자르면 일로 간다. 이 말이 어떻게 하면? 그러니까 자르면은 이쪽으로 간다. 그렇기 때문에 못 자르게 하는 효과는 있을 것이다. 사실은 우리 당에서도 합리적인 사람 우리 당론하고 좀 배치되지만 사실 제3당이 굳건하게 서서 역할을 좀 해주길 바래요. 주류에 있는 사람들이
국민 평균 민심하고 반해서 지지층만 바라보고 국민 정서 무시하고 당원들의 생각을 무시하고 이렇게 자기들끼리의 성을 쌓고 그냥 극단으로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이 중간지대에서 예를 들면 제3당이 공고하게 있으면 아까 이준석 최고가 얘기한 것처럼 그러면 저쪽 당에서도 당선이 가능하다 싶으면 좋은 사람들이 여기서 답답하면 일로 모이는 거야, 중간으로. 그렇죠. 몰려버리면 이 기존에 있는 거대 정당들은 잘못하면 총선 지겠거든. 그럼 어떻게 해? 그럼 좋은 사람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라도 총선을 합리적으로, 공천을 합리적으로 해서 가더라도 여기서 누가 보더라도 공천 떨어질 만한 사람들이 떨어지고 이 당으로 가게 해야지. 예를 들면 조대원 같은 사람을 또 조대원 나온다. 떨어뜨리면 조대원 아니, 같은 바로 가지, 바로 가지. 자, 근데 우리 떨어뜨리면 바로 가는 거야? 아니야, 아니 우리는 내 아니면 아니, 여기 떨어뜨리지 그러면. 제가 이거 한마디만 할게요. 떨어뜨리면 바로 간다고 나는- 해야 돼. 빨리 여기서 정리해. 나는 목표가 늘 그랬죠. 무소속 나가도 15% 나가도록. 사실 그리고 얼마 전에 이제 제가 어제 황 대표를 만났어요. 사실은 조대원이가 그 만난다는 상징적인 내용이 있어요. 1대1로. 아니 1대1로는 아니고. 근데 그 모인 그 1대 사람들이 100으로. 아니 그건 아니야. 소수의 인원이 황 대표가 특별히 신뢰하는 분 한 분, 요즘 최고 뜨고 있는 분 통해서 몇 명을 이제 총선을 준비하기 위해서 가칭 총선 대책 특별위원회에 조대원이가 들어갔다는 거는 좀 있으면 이제 공식적으로 발표가 되고 이 방송이 힘이 됐을까요? 그렇죠. 모르겠어요. 황 대표가 이걸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무조건 힘이 됐다고. 저는 그래서 내가 봤을 때 우리 당에서 조대원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내가 모 방송에 나오고 이런 것들을 제가 말실수한 거 실수도 아닌데 이런 것들을 편집해가지고 당에 보내고 했다더라고. 그래서 저는 이게 있어요. 황 대표가 지난번에 머리를 깎았을 때도 제가 저거는 뭐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하지만 디테일이 아쉽다라고 했던 그런 게 있는 것처럼 이번에도 제가 봤을 때는 그 출두하신 거 보면은 저는 저거는 뭐 긍정이냐 부정이냐면 긍정으로 좀 봐요. 근데 거기서 디테일이 약간 아쉬웠던 게 뭐냐면은 무죄 비슷하게 주장을 했거든요. 그럼 저는 거기서 오히려 아예 애초에 이제 사실 본인이 소환된 건 아니잖아요. 본인이 그냥 이미 출석하겠다고 간 건데 조사받겠다고 그랬다면은 더 세게 나갔어도 좀 된다 봐요. 보면. 어떻게 세게? 우리는 처벌받아도 된다. 의원제 사퇴해도 된다. 그리고 다 우리 나중에 출마 못하게 해도 된다. 하지만 그만큼 우리는 절박했다. 자기 지지층한테 얘기할 때는 그게 가장 공세적인 전략이거든요. 지금 자유한국당 지지층이나 보수층에서 욕먹었던 지점들이 뭐냐면은 참모로 훌륭해. 항상 웰빙 정당이다라는 너희는 왜 안 싸우냐 이런 거. 그러니까 뭐 그런 거 하시는 분은 대한애국당은 뭐 가서 이거라도 하는데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보면은 우리는 진짜 나중에 문제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책임져야 될 게 있으면 책임지겠다. 하지만 그만큼 절박한 각오로 우리는 싸웠다라는 그 메시지가 되게 중요한 거였는데 나한테도 그럼 조언 한마디만 해줘. 아니, 머리 좀 깎아봐요 진짜 좀. 머리부터? 예. 형님은 은평가라 그랬잖아. 그 무슨 은평. 말 머리를 꺾다니 그게 무슨 말이죠? 형님 그 진행한 방송 때문에 삭발? 진행한 아니 그런 게 아니라 삭발? 형님이 왜냐면 이게 머리 깎았어. 그러니까 나랑 근데 늦게 항상 그 술 드시고 오시고 이러다 보니까 이렇게 막 그러면 막 이렇게 막 항상 내려오고 막 이런 거 하면요. 형 좀 약간 스포츠로 아니 그 지금 그 얘기하자는 거야 지금. 샤프한 이미지가 약해져 형. 너 지금 헤어 디자이너로 바꾸니? 그거 말고 그러니까 샤프한 또 이미지. 다른 거. 응. 샤프하게. 네, 그리고 그 골프 좀 그만 쳐가지고 얼굴 낯빛 좀 바꾸라고 이렇게 보면. 늘 잘안 술먹은 쳐요. 됐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골프 잘 안 쳐요. 그 언론인 그리고 과거 선거 출마했던 사람 이런 이미지를 극대화해야지 형님. 과거에 선거에 출마했던 사람. 네, 알겠습니다. 근데 그 옛날에 우리 학교 다닐 때 취권이라고 있었어요. 우리는 알지. 취권. 그 이소룡인가요? 성룡, 아니, 잘 몰라. 성룡. 성룡의 취권이라고. 그거 세대가 아니래서 그래. 취권을 꼭 보고 나랑 얘기해. 본인이 지향하는 바 그거예요? 그렇죠. 비전을 보여준다. 이 취권이요. 그 굉장히 예술이에요. 취한 것 같지만 핵심이 촥촥 있는 거예요. 참. 봐라, 형님 맨날 빨리 끝나니까 좀 더 하라고 막 제작진에서 그러지만 이제 봐라, 형님 또 중간에 와가지고 하니까 빨리 끝내라고 지금 또 떴네. 아 그래요? 그래. 예, 알겠습니다. 클로징하고. 자, 통합 얘기는 어떻게 아예 물 건너갔다고 봐야 되나요? 자유한국당하고 지금 비상행동하고. 그건 모르지 뭐. 아니 분명히 의논이 되고 있다니까요. 뭐 모르지. 그 얘기가 빠질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저는 자유한국당 통합 논의는 전혀 안 되고 있나요? 전혀 없고요. 저는 제가 자유한국당 쪽에 하고 싶은 얘기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나 이런 것에 대해 가지고 입장이 명확하지가 않다. 제가 말하는 게 뭐냐면은 자유한국당에 제가 교류하는 수도권 인사들 같은 경우에는
연동형 나쁘지 않은데 뭐 이러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지도부는 뭐 패스트트랙 반대하고 이렇게 결사 반대 이런 식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괴리 같은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왜냐면 그것에 대한 그 전략이 정해져야지. 자유한국당은 대주주가 어쨌든 영남이잖아요. 영남은 당연히 그거 안 하려고 하겠지. 자기 지지 기반이 공고하니까. 당내에서도 영남에 있는 나도 TK지만 영남 의원들하고 대화하면 대화가 잘 안 돼요. 거기는 원외위원장도 없고 배치대로 얘기해보면 내가 막 가슴이 터질 것 같아. 일산여기 현지 분위기하고 이게 너무 달라. 그러니까 본인은 패스트트랙 가야 된다는 입장이죠. 그래서 아니 뭐 난 얘기는 안 해. 얘기는 안 하고. 아니, 근데 아니, 수도권 얘기해봐, 아니, 그러니까. 수도권은 어쨌든 당선되려면 아니, 현재와 같은 구도보다는 좀 변화가 패스트트랙 되는 연동형 비례대표 아니, 지지자고. 아니야. 그러니까 형이 이렇게 뭐야 그거 앞뒤가 자꾸 달라. 물어. 아, 형님 근데 이걸 자꾸 물어. 이걸 얘기하는 그 이유가 현치지? 뭐냐면 이걸 얘기하는 이유 뭐냐면은 자유한국당이 자 연기가 이 많이 패스트트랙 그 전국을 돌파하는 방법자는 찬성이나 반대라로 돌파하는 방법도 있지만은 결국에는 어느 시점에 본인들이 생각한 수정안을 내야 돼 보면 자유한국당이. 그런데 그게 얼마나 합리적이냐의 문제인데 초기에 나온 거에 너무 비현실적이라 가지고 270석을 줄이고 비례 폐지하자 했거든 보면은. 그러다 보니까 지금 희화화돼 가지고 그냥 반대 이미지만 남아 있는 건데 중대 선거구제로 개편하고 비례를 없애자 정도는 나는 국민들이 받을 수도 있다 그거는. 받을 수 있죠. 그러니까 오히려 왜냐면 그게 더 합리적. 비례에 대한 국민들의 반감은 여전히 있고 반대로 대신 비례성을 개선해야 된다는 그런 요구는 있고. 그러니까 그걸 두 개 잘 조합하면 뭐가 나올 수 있고 그런 걸 던져놓고 이거 해라라고 이제 하는 거는 말이 되는데 반대 절차상의 이유로 반대를 한다 그러면 니네 안이 뭐냐고 물어봤을 때 희화화되는 안이 나오면은 안 되거든요 보면은. 그러니까 저는 그 프레임을 짜야 되는 게 나경원 대표 이하 원내 지도부의 지금 그 상황인데 사실 수도권에 있는 많은 위원장들이나 우리는 그 소선거구제 그렇게 찬성하지 않아요. 절대로 뭐 호남 지역에는 한국당이 한 명도 당선 안 되고 또 영남 TK에서는 한 명도 저쪽이 당선 안 되고 이거는 조금 잘못됐다. 지역 구도를 더 심화시킨다. 그래서 그거는 좀 바꿨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베트남 전쟁 때 보면요 앞에서 날아온 총알을 맞아 죽은 사람도 있지만은 뒤에서 날아온 총알을 맞아 죽은 사람도 꽤 돼요. 근데 지금 이 상태로 전투에 나가잖아요. 그럼 제 생각에는 패스트트랙 전국 나중에 결국 표결하는 상황 되잖아요. 지금의 지도부 자유한국당 지도부는 황 대표가 출석하고 말고가 아니라 어느 순간 뒤에서 날아온 총알 때문에 그냥 패스트트랙은 통과될 것 같다는. 그러니까 그렇게 돼버려요. 그러니까 너무 있다가 정치권의 움직임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패스트트랙은 어찌됐든 우리 조대원 선수 같은 분들이 꽤 많기 때문에 통과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준석 최고위원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장점도 있다. 뭐 이런 그 분위기가 좀 바뀌고 있다. 그런 느낌을 좀 하고 싶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길게 했고 혼자 다 얘기했어요 오늘. 늦게 왔으니까. 늦게 와가지고. 예. 아니 그 우리가 앞에 나중에 좀 했으니까. 아니 보니까 늦게 와가지고 좀 불안했던 것 같아. 출연료 반 맞을 것 같아. 그러니까 뒤로 다 해가지고 다 했대. 네. 저는 확실히 다 줘요. 이 자유한국당하고 바른미래당 이 안쪽 얘기할 때는 인사이드 얘기할 때는 저는 계속 제일- 지켜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 오늘 전에 시청률 한번 봅시다. 오늘 내가 말을 아니, 거의 안 했는데 자 말을 안 하면 올라간다며. 오늘 한번 보자. 어. 여러분 팍팍 찍어야 됩니다. 안 찍으면 또 말 많이 해요. 제가 조금 전에 여기서 이러고 봤잖아요. 이러고 보고 이렇게 이 시선을 이렇게 하는데 취재하는 기자가 드셨어요. 아, 그래요? 내가 여기 와서 가장 멋진 아 나도 형님 옛날 모습이 떠오르지가 않아가지고 내가 가끔 쾌도남하고 보거든. 그게 진짜 기자 같아. 난 근데 되게 딱 웃긴 게 보니까 되게 요즘 멋지고. 기자 같은 게 기자였어요. 그때 진짜 멋져. 내가 요즘 제일 웃긴 게 뭐냐면 보수 유튜브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보면은 유튜브 하는 사람들끼리 서로 공격하고 난리 치거든요. 근데 의외로 종진이 공격한 사람이 없어. 아 그래? 공격의 가치가 별로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이 우리가 그러니까 구축한 영역이 그러니까 뭐냐면 이 보수 유튜버 사이 서로 공격하는 거는 자기들이 시장을 공유하고 있다 생각하면 공격하는 거거든요. 같은 상품 팔고 있다 생각하면은 공격하는 거거든. 근데 종진형이 파는 상품 확실히 다른 것 같아. 보니까 뭔가 완전히 다르지. 희한한 걸 팔고 있는 느낌이 드니까 저기는 어차피 때려봤자 우리가 못 먹는 감이야 뭐 이런 느낌으로 우리는 약간 무릉도원에서 방송하고 있는 느낌입니다. 나중에 진짜 내가 잘 되면 우리 준석이 꼭 찬물을 쓰고 싶어. 자 뭔 오늘 소리, 뭔 소리야? 오늘 저기 주간박 중립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야 앞으로 늦은 사람 아니, 밥 사. 늦게 와서 밥 사라고 밥 사. 사, 오늘? 밥 사. 오늘 밥 사.